오늘 우리 그 화공 세미나가 개설되고 나서 첫 번째 세미나를 내가 하게 됐어요. 제목은 아주 섹시하게 뽑았어. 아토믹 어디 갔어? 화학흡착의 놀라운 변신, 원자층 증착법. 예, 화학흡착 낯선 말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시간에도 배웠고 반응공학 시간에도 배웠고 여러 번 많이 듣던 말이에요. 화학흡착이 어떻게 변신을 했길래 내가 어메이징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는지 봅시다. 보기에 앞서서 먼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어이? 자, 일단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똑같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이 뭐 어떤 회사에서 만든 동영상인데 해프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치 안쪽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거고 여기에서 증착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다 증착을 하고 싶은가 봐. 이 안쪽에다가 옵티컬 케이블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원료통이에요.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하고 물. 먼저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가 이제 가스가 공급되네요. 그래서 여기 5 안쪽에다가 이제 포 안쪽에 증착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네. 구멍 안에 그 옵티컬 파이버가 표면이 저렇게 거친 모양이야. 거기에 뭐 어떤 원자들이 잔뜩 있는데 지금 원료들이 들어와서 기체가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하고 있죠. 예뻐.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가 들어가네. 엄청 똘똘해 보이지, 얘네들. 그래서 고체 표면에 지금 물이 붙었고, 계속해서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하고 물이 교대로 이제 흡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막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아까하고는 색깔이 좀 바뀌었지. 증착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뒤로 가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오늘 세미나의 이제 순서를 대충 설명해 주면 먼저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 우리말로 원자층 증착법 이렇게 불러요. 이거에 대한 소개를 앞부분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학부 3, 4학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을 가지고 쭉 보여줄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예들은 대부분 다 내가 이제 했던 연구들이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내가 했던 연구들이에요. 뭐 여기 제목 주르륵 써 있는데 이따 실제 예를 보면 되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앞에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ALD 원자층 증착법이라는 거는 방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방막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 원리는 뭐냐 하면 화학흡착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동영상에서 보면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베이퍼가 공급이 됐고 나중에 수증기가 공급이 됐죠. 그래서 이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 하면 처음에 프리커서 A,
아까 동영상에서는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 그거에 해당되겠죠. 프리커서 A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표면에서 화학 흡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 흡착하면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들, 부생성물, 걔네들을 청소해주는 퍼지 가스를 집어넣어줘요. 보통은 알곤이나 N2 가스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그럼 표면이 이렇게 흡착된 얘네들만 남고 깨끗하게 되겠죠. 이 표면에다가 프리커서 B, 아까 동영상에서는 수증기였었지. 걔네들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 또 이 표면에서 수증기가 화학 흡착을 하겠죠. 그리고 바이 프로덕트가 나올 텐데 얘네들을 다시 또 퍼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LD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한 사이클은 기본적으로는 4개의 스텝으로 돼 있어요. 프리커서 A 넣어주고 퍼지하고 B 넣어주고 퍼지하고 다시 프리커서 A 퍼지 B 퍼지 A 퍼지 B 퍼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죠? 별거 아니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화학 흡착만 가지고 방막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ALD에 의해서 방막을 만드는 이 방법의 특징은 방막의 성장이 자기 제한적이에요. 셀프 리미팅. 이 셀프 리미팅의 의미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원자층 단위로 증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께를 증착하는 두께를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앵스트롱 단위로 1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나노미터로 얘기하면 0.1 나노미터죠. 그렇죠? 그러니까 0.1 나노미터 수준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컨포멀리티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증착을 챔버 안에다가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옵티컬 파이버를 놓고 그 파이버 안쪽에다가 증착하는 거였었잖아. 그렇죠? 증착을 당하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모양이 평평하건 아니면 포러스하건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건 상관없이 그 모양 그대로 그 위에 방막이 증착된다라는 뜻에서 컨포멀 그로스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컨포멀리티가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도 그렇고 아까 보여준 동영상도 그렇고 증착되는 원소는 아까 동영상에서는 해프늄하고 산소하고 달랑 2개였었잖아. 하지만 더 복잡한 물질도 증착할 수 있어요. A, B, C, D 4개의 원소가 관여되어 있는 방막을 만들고 싶으면 A 프리커서, B, C, D 프리커서 4개를 A 퍼지, B 퍼지, C 퍼지, D 퍼지 이렇게 하면 돼. 따라서 그 멀티 컴포넌트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 방막을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멀티 레이어 프로세싱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A, B로 되어 있는 방막을 A 퍼지, B 퍼지, A 퍼지, B 퍼지 한참 올리다가 그 다음에 C 퍼지, D 퍼지, C 퍼지, D 퍼지 하면 C와 D로 되어 있는 방막이 또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방막의 구조가 싱글 레이어가 됐든 아니면 뭐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방막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가 됐건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까지는 장점이야. 여기는 사실 장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어. 특징은 증착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왜 낮으냐 하면 증착 온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는 방막의 퀄리티는 좋아지는데 ALD는 증착 온도를 높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증착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응? 탈착 속도가 빨라져? 또? 결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결합이 잘 안 돼. 또? 오체 누구야 열분에? 이름. 최용은? 최교훈. 찍고 있는데 막 실명이 나와도 되나? 오케이.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열분해 파이롤리시스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한 층 한 층 까는 게 목적인데 한 층 한 층 깔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여러 층이 깔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ALD 장점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증착 온도는 낮아야 돼. 얼마나 낮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 얘네들이 열분해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를 프리커서라고 불러. 프리커서 몰리큘이 열분해하지 않는 온도까지만 온도를 올릴 수 있어. 장점이기도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방막을 만들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약점이지 뭐. 그로스 레이트이 너무 느려.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두께가 1옹스트롱. 뭐 방막에 따라 다른데 사용하는 프리커서에 따라 다른데 뭐 0.몇 옹스트롱 또는 뭐 1옹스트롱 많이 높아봐야 2앵스트롱 뭐 이래요. 그러니까 숨 넘어가지. 그렇죠? 숨 넘어가요. 이 방법이 특허로 보고된 거는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그때 이 방법이 개발됐어요.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화학과에 있는 어떤 분이 이거 이제 발명을 해서 특허도 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별 관심을 안 가졌어 사람들이.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숨 넘어가는 방법 이거 어디다 써? 쓸데가 없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게 필요한 데가 생겼어.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반도체예요. 반도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D램 강국인데 메모리 강국인데 메모리 중에 대표적인 게 D램이죠.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캐패시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캐패시터를 만들 때 유전 방막, 절연체 방막이에요. 유전 방막을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증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유전 방막은 어때요? 우리가 화공 재료 시간에 공부했지만 유전 방막의 두께는 얇을수록 이 캐패시터에 저장되는 차지의 양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방막이 점점 얇아지고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아주 얇은 방막을 균일하게 이쁘게 깔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당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핀란드에서 이런 거 옛날에 했대더라. 그래서 삼성에서 1999년쯤에 이 ALD라는 방법을 이제 D램 제조하는 데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커다란 산업에서 이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ALD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전 세계에 확 퍼지게 됐어요. 나도 그 무렵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자, 이 화공 세미나라는 과목을 개설한 이유는 내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학부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잖아. 벌써 슬라이드 몇 개 넘기는 동안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화학 흡착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얘기했던 슬라이드 2장을 여기다 껴놨어요. 잠깐 흡착에 대해서 복습을 합시다. 흡착은 물리 흡착하고 화학 흡착이 있죠. 네. 이거 물리2 시간에 공부했어. 화학 반응공학 1에서도 공부했고. 2였나?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어찌됐건 먼저 물리 흡착부터 보면 피지스 옵션이라고도 부르고 기본적으로 피지스 옵션은 약한 인터랙션이죠.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에 의해서 몰리큘이 그냥 살짝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흡착을 하는 몰리큘과 밑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고체의 표면 사이에 인터랙션하는 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화학 흡착에 비해서는 롱 레인지 인터랙션이고 그 결합의 세기는 굉장히 약하다. 얼마나 약하냐 하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kJ/mol 정도밖에. 이 정도 에너지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에 해당되냐 하면 컨덴세이션의 엔탈피 정도에 해당돼요. 엔탈피 오브 컨덴세이션. 응축하는 거. 응축할 때 방출되는 힛. 당연히 이거 엑소소믹 프로세스고요. 여기 kJ/mol로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공부했었듯이 킬로줄하고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대충 0.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1 일렉트론 볼트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학 결합의 세기는 수백 kJ/mol인데 그거에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인터랙션이에요. 게다가 물리 흡착은 흡착을 하는 몰리큘들이
그 구조가 통째로 뽀개지고 망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앉았다가 나중에 탈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화학흡착은 따라서 이 물리흡착은 ALD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리흡착 가지고는 ALD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결합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LD 프로세스는 진공 챔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진공 조건에서 걔네들은 쉽게 탈착돼 버리기 때문에 방막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면에 화학흡착은 실제로 결합을 형성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코밸런 본딩을 만들어 또는 뭐 코디네이션 배기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강하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거고 결합 에너지도 수백 킬로줄 퍼 몰이에요. 일렉트론 볼트로 얘기하면 수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결합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흡착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화학흡착을 하는 몰리큘이 쪼개질 수도 있고 안 쪼개질 수도 있는데 쪼개지든 안 쪼개지든 걔네들의 구조는 많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렇죠? 가스 페이지에 있을 때의 구조에 비해서 흡착을 하면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되죠. 그 이유 때문에 화학흡착이 또 이 촉매에 활용된다고 했었죠. 촉매 반응에.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봅시다. 아까 동영상에서는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하고 물을 이용해서 해프늄 옥사이드라고 하는 방막을 만드는 동영상을 봤는데 이번에는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방막을 만들어 봅시다. 화학흡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흡착 자리가 있어야 되죠. 고체 표면에 날라오고 있는 기체 몰리큘하고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펑셔널 그룹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고체의 표면에 예를 들면 SiO2, Al2O3 뭐 이런 기판 위에다가 내가 징크 옥사이드를 ALD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체 표면에 하이드록실기가 많이 있어요. OH 그룹이 하이드록실 그룹. 얼마나 많이 있냐면 1나노미터 제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봉스트롱 이 면적 안에 10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거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숫자는 작아져요.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 표면에 하이드록실기는 있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프리커서로 징크 프리커서로 다이에틸 징크를 썼어요. 다이에틸 징크는 징크 양쪽에 에틸기가 달려 있는 녀석이에요. 얘를 이제 공급을 해주면 여기 있는 H 하나하고 여기 있는 에틸기 하나가 만나면 에탄이 되겠죠. 에탄이 바이 프로덕트로 떨어지면서 에틸 징크가 산소에 붙었죠. 이러한 해프 리액션이 처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퍼지하는 거예요. 퍼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공급하겠죠. 물을 공급하면 여기에 있는 에틸기하고 여기에 H2에 있는 프로톤 하나하고 또 에탄을 만들면서 바이 프로덕트가 떨어져 나가고 OH가 여기 붙겠죠. 그래서 표면이 이제 하이드록실 징크 표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세컨 해프 리액션이야. 퍼스트 해프 리액션 퍼지, 세컨 해프 리액션 퍼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반응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ALD가 일어나려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다시 생겼잖아. 그렇죠? 하이드록실기가 여기 다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잘라서 그리면 뭐야? 이게 무슨 표면이에요? 하이드록실기가 잔뜩 있는 표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다시 하이드록실 그룹이 리커버리 되죠. 펑셔널 그룹이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여기다 대고 퍼스트 해프 리액션을 다시 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질문 있어요? 자, 그러면 징크 옥사이드의 프리커서로 내가 에틸 징크, 다이에틸 징크를 얘기했는데 그럼 프리커서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려 그래요. 여기에 CVD하고 ALD를 내가 비교해 놨는데 CVD는 뭐냐 하면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의 약자예요. 이거는
어떤 프리커서들을 공급해서 진공해서 방막을 만든다는 거는 ALD하고 똑같아요. 다만 CVD에서는 프리커서 A하고 프리커서 B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리고 이 온도가 충분히 낮은 온도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열분해도 막 일어나도록 온도를 일부러 높여요. 그렇게 해서 반응을 시켜. 지금 이 두 개를 내가 비교하는 이유는 CVD 프리커서와 ALD 프리커서는 좀 달라요. ALD 프리커서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건 뭐야? 기체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기체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서로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ALD는 표면에 있는 화학종하고 굉장히 강한 발열 반응을 해야 돼. 강한 화학 결합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 흡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엑소서믹 리액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프리커서여야만 해요. 반면에 CVD는 커다란 엑소서믹 리액션을 야기시키는 프리커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온도 드립다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증기압만, 베이퍼 프레셔만 어느 정도 높은 프리커서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둘 다 백큐을 사용하는 기상 증착법이지만 두 방법에서 요구되는 프리커서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ALD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가고 뭐 프리커서가 다양한 종류의 프리커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내가 메탈 옥사이드 방막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프리커서가 몇 가지가 필요하지?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메탈 프리커서와 옥시즌 프리커서가 필요하죠. 근데 옥시즌 프리커서는 그냥 물 같은 거 쓰면 돼. 또는 오존을 써도 되고 가끔은 뭐 산소를 쓰기도 해요. 그런 건 흔해 많아요. 별 걱정 안 되는데 문제는 메탈 프리커서죠. 이 메탈을 증기로 만드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메탈의 베이퍼 프레셔를 높여주기 위해서 메탈 주변에다가 소위 말해서 리간드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일반화학 시간에 리간드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붙는 리간드가 메탈에 붙는 리간드가 헬라이드냐, 뭐 클로라이드, 아이오다이드 뭐 이런 거. 헬라이드면 메탈 헬라이드 프리커서라 그러고 앞 슬라이드에서 본 다이에틸 징크처럼 리간드가 에틸, 알킬기가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뭐 알킬 프리커서라고 하고 양쪽에 알콕사이드, 뭐 에톡사이드, 아이소프로폭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알콕사이드가 붙어 있으면 뭐 알콕사이드 프리커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리커서는 얘하고 얘가 좀 다르다라는 거고 리액터도 얘기를 할까요? CVD 리액터는 일반적으로 좀 챔버 안에 공간이 커요. 아까 동영상 봤을 때 그 챔버는 좀 공간이 컸지. 그 챔버가 공간이 큰 이유는 뭐 케이블을 통째로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판때기에다가 증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게 목적이라면 챔버 볼륨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요. 납작하게. 왜냐하면 A 프리커서 넣고 뭘 해야 돼? 퍼지해야 되죠. 근데 챔버 볼륨이 너무 크면 퍼지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가급적 챔버 볼륨을 작게 만들어요. ALD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방식도 얘기했듯이 ALD는 A, B, A, B 이런 식으로 교차 투입하는 데 반해서 CVD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A하고 B가 동시에 들어가죠. 벌써 하품이 나오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컨디션도 이야기했듯이 온도가 좀 낮아요. CVD에 비해서 ALD는. 일어나는 리액션도 다르죠. CVD는 뭐 열분해 이런 게 많이 개입돼 있지만 ALD에서는 화학 흡착만 이용하는 거예요. 화학 흡착만. 자, 그래서 ALD 프리커서가 가져야 되는 특징은 당연히 볼레타일 해야 돼요. 휘발성이 있어야 되고 열적으로 안정해야 돼. 열적으로 너무 불안정하면 ALD를 할 수 있는 온도가 너무 제약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커서 자체가 애초에 고체면은 좀 곤란해. 고체를 기체로 만드는 거는 좀 힘들죠. 멜팅이 됐다가 기체가 되든지 아니면 고체를 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서블리메이션.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체, 뭐 기체면 좋고 근데 많은 경우 액체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표면과 미친 듯이 큰 발열 반응에 의해서 화학 흡착을 해야 되고
얘기했듯이 스스로 분해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프리커서가 증착되어 있는 방막을 애칭하면 안 되고, 깎아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상적인 ALD 프리커서는 내가 실험을 해보면 이상적인 ALD 프리커서는 달랑 2개 만나봤어. 트리메틸 알루미늄에 메틸 3개 붙어 있는 거. 이거를 이용하면 Al2O3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이에틸 징크. 얘네들은 정말 이상적인 프리커서예요. 그래서 아무리 초보자가 이거 갖고 실험해도 아주 잘 만들어져요. 난 학생들한테 그래. 발로 실험해도 잘 만들어진다고. 눈 감고 이렇게 막 버튼만 눌러도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2가지 물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ALD 하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구되는 이 특성들을 다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아쉬운 대로 걔네들을 써갖고 ALD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프리커서 합성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프리커서를 합성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만약에 프리커서를 A를 10만큼 넣고 B를 10만큼 넣었으면 1대1 가능인데 근데 전부 다 100% 반응한다는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인데요. 그 뒤에서 나와요. 이름이 뭐야? 동철이. 네, 좋은 질문이야. 자, 방금 질문한 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화학급작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에 의자가 120개 있는데 뭐 100개라고 칩시다. 그냥 의자가 100개 있어요. 여기에 학생을 50명 집어넣으면서 앉으세요.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이 의자를 다 채울 수는 없죠. 하지만 의자가 100개밖에 없는데 학생을 1000명 들어가게 해. 그러면서 빈자리 있으면 앉으세요. 그래. 그러면 모든 자리가 다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서성거리고 있겠지. 앉을 데 없어서. 그런 다음에 못 앉은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나면 어떻겠어? 모든 자리가 다 채워지겠죠. 그렇지? 똑같아요. 우리가 A 집어넣고 퍼지, B 집어넣고 퍼지 할 때 이 집어넣어주는 A의 양은 얼마큼 집어넣어야 되겠어? 여기 있는 의자의 개수보다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퍼지가 뭐야? 못 앉은 놈들 나오세요 이거예요. 못 앉은 학생들 나가세요. 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ALD의 기본적인 특징이 자기 제한적이라고 했었죠. 셀프 리미팅하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금 Y축은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두께예요. 그리고 이쪽은 프리커서 A 또는 프리커서 B를 공급하는 양이야. 그러면 초기에는 프리커서 A나 B를 내가 많이 집어넣어주면 많이 집어넣을수록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래? 의자 100개인데 10명 들여보낼 때보다는 50명 들여보낼 때 더 많이 앉을 거 아니야 당연히. 50명보다는 80명 들여보내면 더 많이 앉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내가 아무리 프리커서를 더 많이 집어넣어봐야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두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 의자 100개밖에 없는데 110명 집어넣든 뭐 1000명 집어넣든 2000명 집어넣든 앉을 수 있는 의자 개수는 100개밖에 없어요. 100명밖에 못 앉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이클당 증착되는 두께가 셀프 리미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당 증착되는 이 두께가 보통 1앵스트롱 전후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지? 졸면 이름 얘기할 거야. 카메라에다 대고.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이거는 무슨 실험을 한 거냐 하면 사이클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면서 누적되는 두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사이클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두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리니어하게. 통상 우리가 그로스 퍼 사이클, 한 사이클당 얼마나 증착이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이 기울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울기를 가지고. 그 기울기 값이 뭐
방막의 종류 그리고 같은 방막이라고 하더라도 프리커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사이클당 1 앵스트롱 그 전후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온도 얘기 또 했었죠. 이 화학 흡착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흡착을 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탈착이 또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그로스 퍼 사이클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한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많은 경우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많은 프리커서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바로 여기 평탄한 이 영역이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온도가 너무 낮아서 케미소프션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온도를 좀 올려주니까 케미소프션 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온도 이상이 되면 더 온도를 올려줘 봐야 케미소프션 하는 프리커서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미 그 온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온도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면 다시 그로스 퍼 사이클이 증가해요. 이건 왜 그러겠어? 여기 써 있죠? 디컴포지션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화학 흡착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뽀사지기 시작하는 거지. 뽀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거고 또 어떤 프리커서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해.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 온도가 낮으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컨덴세이션이 뭐야? 멀티레이어 애드소옵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 컨덴세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어. 이거는 흡착된 놈이 온도가 높을 때 오히려 탈착이 일어나 버리는 거.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ALD 윈도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사이클에 따라서 두께를 모니터링하면 사이클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두께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이클 숫자가 굉장히 클 때는 이게 잘 맞는데 이 앞쪽 초기 몇 사이클에서는 여기의 기울기와 이쪽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의 기울기가 이런데 초기는 기울기가 요래. 따라서 얘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 여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린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가 빠르고 여기가 느려. 그럼 왜 그러겠어? 이게 왜 그럴까? 요거 맞히면 보너스. 초기 한 10사이클 이내에서는 여기의 기울기와 여기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평평하지 못해서 아니 그냥 가정은 완전히 평평한 서브스트레이트 썼다고 합시다. 거의 비슷해. 또 인력? 또 얘기해봐. 아, 불순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제일 비슷해. 이건 뭐지? 도광석?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 못 알아보겠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착하는 물질이 기판과 동일한 물질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예를 들면 실리콘 기판에 내가 징크 옥사이드를 증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징크 옥사이드 표면 위에 징크 프리커서 또는 수분이 흡착하는 거잖아. 여기는. 근데 이 앞에는 뭐야? 실리콘 표면 위에 징크 프리커서와 수분이 흡착하는 거예요. 따라서 표면에 있는 펑셔널 그룹도 다를 수도 있을 뿐더러 펑셔널 그룹의 개수, 단위 면적당 개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 앞에는 좀 달라요. 여기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 그래. 그래서 요걸 지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돼요. 어우, 너무 고급 기술을 가르쳐 줬네. AL2O3 같은 경우는 저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보통 한 5사이클 전후 정도 돼요. 5사이클 이상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ALD 사이클을 반복해갖고 어떤 표면이 완전히 AL2O3를 꽉 다 차게 되는데 5사이클 필요하다는 말이야. 그럼 이상하잖아. 아까 ALD 한 사이클 하면 한 층이 쌓인다며. 어?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ALD 한 사이클 했다고 완전히 한 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서브 모노레이어. 서브 모노레이어가 증착돼요. 그래서 그로스 레이시 한 사이클당 1옹스트롱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럴까? 근데 왜 서브 모노레이어만 증착될까? 프리커서를 내가 디립다 집어넣어 줬는데 의자가 100개 있으면 내가 넣어준 프리커서는 뭐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넣어줬는데 왜 한 사이클 했는데 이 100개를 다 못 채웠을까? 어떤 놈이 때려서 맞고 나갔어? 뭐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원자 하나가 2개 이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자 하나가 사실 지금 들어가는 프리커서는 원자는 아니잖아요. 멀리큘이에요. 분자 하나가 2개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그 답도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표면에서 분자끼리 반발력 비슷해요. 또 얘기해봐. 손 3명 들었잖아 아까. 같은 얘기였어? 또 없어요? 반발 이런 얘기 했는데 프리커서를 어떻게 만들었어? 메탈에다가 뭘 붙였어요? 리간드. 얘네들 상당히 벌키해요. 등치가 커. 내가 옛날에 화학급장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미국 출장 가는데 옆에 너무 뚱뚱하신 어떤 분이 앉으셔가지고 내가 이러고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비행기 뜨고 나서 옆에 자리 비었길래 내가 글로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렇죠? 너무 벌키하면 걔가 앉은 그 옆자리는 못 앉아요. 근데 그 다음 반응하고 나면 그 리간드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이 자리가 드러나겠죠,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한 5사이클 정도 지나야 AL2O3 같으면 완전히 한 층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자, 비디오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이제는 내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해프늄 옥사이드를 만들기 위한 거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 이게 장치인데, 여기가 챔버, 진공 챔버예요. 그리고 뭐 이 회사는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이쁘게 컴팩트하게 디자인한 거예요. 요 밑에 프리커서가 들어있는 깡통, 캐니스터라고 부르는데 그 깡통이 있죠. 그래서 뚜껑 열어서 보여줬죠. 여기에 이제 해프늄 프리커서인 해프늄에 클로린이 4개 붙어 있는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물이 들어있어요. 그냥 진짜 물이에요. 다만 디아이오나이즈드 워터, 이온을 다 제거한 물이 여기 들어있고 여기에 뭐 많은 밸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챔버예요. 금속으로 만든 그냥 깡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뚜껑 열고 이렇게 무식하게 열진 않아요. 실제로는. 자, 이 사람이 증착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옵티컬 파이버가 안에 옵티컬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케이블인데 이 옵티컬 파이버가 전반사 시켜갖고 빛을 이동시키는 케이블이라고 했었죠. 이거 언제 배웠어? 화공재료 시간에 옵티컬 프로퍼티 할 때 우리 공부했죠. 그 안쪽에다가 해프늄 옥사이드를 증착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왜 증착하겠어? 뭐 굴절률 조절해 주려고 하겠죠.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나도록.
어찌됐건 이 케이블이 굉장히 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흡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안에 이걸 삥 다 둘러가지고 증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고 뚜껑 닫고 이제 실험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녹색이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 얘가 들어갔어요, 지금. 베이퍼가 무서워. 그랬더니 그 베이퍼들이 이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자, 이게 옵티컬 파이버의 표면이고,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에 이건 뭐 대충 그린 것 같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뭐 원소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는데 아마 요게 이제 하얀 게 그 수소일 것 같아요. 수소일 것 같고, 요 빨간 게 무슨 메탈인가? 예, 그래야 되겠죠. 이게 뭐 옵티컬 파이버니까 기본은 SiO2일 거예요. 그래서 막 요게 실리콘이, 그럼 뭐 옥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 얘네 여기 있네. 예, 요게 아마 실리콘이고, 요게 옥시전이고, 요 큼지막한 거, 얘가 아마도 실리콘일 거고, 얘가 옥시전일 거고, 요 하얀 게 수소일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 이 그림은 이것도 해프늄이라고 가정하고 그렸나 봐요. 해프늄, 요게 산소, 해프늄, 산소, 요게 수소. 그래서 여기 지금 클로린이 4개 붙어 있죠. 얘가 들어와서, 자, 여기 있는 Cl하고 여기 있는 H가 만나면 뭐가 돼? HCl. 그렇죠? HCl이 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프늄이 있고 ClCl. 나머지들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다 흡착을 시킨 다음에 열심히 퍼지를 하면, 열심히 퍼지를 하면, 예, 표면에 해프늄에 CL이 쭉 붙어 있는 이런 표면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자, 물에도 보면 수소 2개 있잖아. 그지? 여기에 CL들 있죠? 그것도 역시 반응하면 HCl로 돼서 가스니까 날아가 버리고, 여기 있는 산소가 이제 들러붙겠죠. 그리고 OH. 산소가 쭉 들러붙고 생기는 표면이 뭐예요? OH 표면. 그렇죠? OH가 표면에 쭉 남게 되지. 여기에 다시 이제 해프늄 테트라클로라이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자, 뭐 나머지는 아까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해프늄 클로라이드고, 이게 수분이 붙은 거고, 너무 빠르다. 못 쫓아가겠네. 됐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를 좀 봅시다. 방금 본 동영상도 증착을 당하는 서브스트레이트는 뭐 하여간 그 튜브처럼 생긴 거지, 옵티컬 파이버니까 안에 구멍은 뚫려 있고 이렇게 굉장히 기다려요, 지금. 기다려. 증착을, 우리가 진공 증착을 하려고 할 때 증착이 돼야만 하는 표면이 굉장히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데까지 고르게 증착할 방법이 ALD 말고는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종횡비로 얘기해요. 종횡비. 그걸 어스펙트 레이쇼라고 하는데, 높이 들어가야 되는, 프리커서들이 들어가야 되는 깊이에 비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좁은지. 입구는 좁고 깊이가 깊을수록
이 모든 깊이의 모든 거를 다 고르게 증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용액에서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는 한 기상 증착 방법은 ALD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알루미늄을 전기화학적으로 음극산화를 시키면 에너딕 옥시데이션을 하면 이게 일부가 알루미늄이 애칭되면서 얘네들이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수직하게 홈이 파여요. 이런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얘를 위에서 쳐다보면 이래. 위에서 쳐다보면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내가 좀 아까 얘기한 종행비, 어스펙트 레이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깊지도 않아. 뭐 요거에 비해서 1배, 2배, 3배, 4배, 5, 한 6배? 어스펙트 레이셔 한 6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거에다가 골고루 ALD 하라 그러면 ALD 하는 사람은 이건 껌이죠. 예. 이건 너무 쉬운 조건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ALD를 하고 나면 이 방막이 증착이 되면 될수록 이 포의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어스펙트 레이셔가 6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ALD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끝난 상태를 봐요. 이 구멍은 엄청 작아졌고 이 구멍에 비해서 깊이는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행비가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도 ALD는 여전히 컨포멀하게 이 서브스트레이트의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증착이 된 거예요. 여기 방막이 이렇게 증착된 거 보이죠? 이거를 증착한 다음에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된 거야. 포어가 리듀싱 됐죠. 방막에 증착되면서. 심지어 이때 증착한 방막은 아주 원소 2개로만 돼 있는 그런 방막도 아니에요. 원소가 4개로 돼 있는 방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의 조성이나 탑, 입구 쪽의 조성이나 중간 조성이나 밑에 조성이나 조성도 다 균일해요. 이게 ALD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방막을 만드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머리를 조금만 쓰면 더 재미있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ALD 방법을 이용을 해서 나노 튜브를 만들어 본 예예요. 뭐냐 하면 앞에서 봤던 그 에노딕 알루미늄 옥사이드 이 구멍이 이렇게 밑으로 패여져 있죠. 여기에다가 카본 나노 튜브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를 키워. 근데 좀 카본 나노튜브의 막질이 그지 같게 카본 나노튜브가 결정성이 우수한 나노튜브가 아니고 거의 아모포스에 가까운 카본 나노튜브를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금속인 루세늄을 ALD 한 거예요. 그 메탈 옥사이드만 ALD가 되는 게 아니고 메탈 자체도 ALD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케미스트리 내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루세늄을 ALD 해서 이렇게 방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노튜브는 탄소니까 우리가 산소를 넣어주고 온도를 높이면은 탈 거 아니야. CO2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애싱을 해서 태워서 제거하고 나면 이 나노튜브가 타는 동안에 루세늄은 루세늄 옥사이드로 바뀌겠죠. 그래서 루세늄 옥사이드 나노튜브만 남고 탄소는 제거해서 루세늄 옥사이드 나노튜브를 만들었던 예예요. 이게 나노튜브가 있는 모양이고 이게 ALD 한 다음이고 상당히 지저분하지. 이거는 루세늄이고 그다음에 애싱한 다음에 나노튜브는 제거되고 루세늄 옥사이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러프하게 실험을 했지만 개념적으로는 ALD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템플릿이 있으면 그 템플릿에 ALD에서 템플릿만 제거하면 ALD가 컨포멀하게 방막을 증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템플릿을 이용해서 새로운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예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안과 밖에 요 검은 부분이 카본이고 바깥쪽과 안쪽이 이제 그 루세늄인데 안과 밖에 다 루세늄이 ALD에 의해서 증착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질문. 그 금속 루세늄이 밖에 돼 있고 안쪽에 있는데 애싱을 하면 밖에 있는 거의 아무 영향을 받아서 루세늄은 루세늄 옥사이드로 바뀌었잖아. 영향 안쪽만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루세늄이 루세늄 옥사이드로 산화가 되면서 그 안에 있던 카본은 반응을 해서 CO2로 바깥으로 나온 거죠. ALD 할때 온도가 높으면 열분해가 일어나는데 ALD 다 완료한 후에도 열에는 약한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만들어진 방막을 막지를 더 좋게 하고 싶으면 ALD로 방막을 컨포멀하게 만든 다음에 걔를 열 처리하면 돼요. 그거는 문제 없어요. ALD 할 때 만약에 열하는데 중간에 디자인을 찾아낸다던가 음. 디슬로케이션. 디슬로케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결정성이 굉장히 우수한 방막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ALD 하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디슬로케이션 시기나 볼 수 있는 정도로 결정성이 우수한 방막이 크리스탈라인한 방막이 얻어지지 않고 대부분 아머포스예요. 물질에 따라서는 폴리크리스탈라인한 게 얻어지고 징크 옥사이드는 ALD 온도에서 보통 폴리크리스탈라인하게 얻어지고 AL2O3는 쉽게 결정화가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머포스 방막이 얻어져요. 그 ALD 이거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층이 이제 사진을 보거나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평평하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층이 다르게끔 부착이 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다시. 부착이 되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이클까지는 초반 사이클 때는 이렇게 그 층이 완벽하게 모노레일 층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약간 어디에 반응이 반응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평평한 층이 아니라 층이 이렇게 다르게끔 이렇게 부착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뭐냐면 초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동안은 완전히 풀 모노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그 상태에서 계속 ALD 하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5사이클밖에 안 돼. 대여섯 사이클. 한 사이클에 1옹스트롱 증착된다고 하면 5옹스트롱이거든요. 네. 아주 플랫한 서피스 만들어서 5옹스트롱 단차로 라프니스가 5옹스트롱밖에 안 되는 방막 만들면 잘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질문 많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버블 데이터레이트 그다음에 활용되고 있는 세미컨덕터는 대략 몇 회 정도의 ALD 사이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물질? 그거 세미컨덕터 실제적으로 팔리고 있는 그거는 두께에 따라 달라요. 지금 질문은 실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LD 공정에서 ALD 사이클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질문이죠. 그거는 완전히 두께의 문제예요. 두께. 근데 지금 ALD를 가장 그래도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 ALD 방막을 사용하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그 DRAM 캐패시터에 들어가는 유전체 방막, 다이엘렉트릭 신 필름 그거하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를 만들려면 뭐 화공 재료 시간에 얼렁뚱땅 배우긴 했지만 트랜지스터 만들려면 게이트와 세마이컨덕터 사이에 게이트 옥사이드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게이트 옥사이드 그 정도예요. 근데 예를 들면 게이트 옥사이드라고 하면 그 두께가 100옹스트롱 미만일 거고 그 다음에 DRAM 캐패시터다라고 한다면 그 두께가 뭐 30옹스트롱 미만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클이 뭐 100사이클 이상 막 더 많을 일은 사실 없어요. 게다가 산업체에서 실제 쓰는 ALD 장치는 짧은 시간에 스루풋이 좋아야 되잖아. 그죠? 프로덕션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요. 가격도 무지하게 비싸. 우리 실험실에 있는 게 ALD 장치가 2대 있는데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6천만 원이거든. 내 차보다 비싸요, 둘 다. 근데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싼 ALD 장치예요. 자,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컨폼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리 깊어도 어스펙트 레이쇼가 커도 깊은 데까지 골고루 증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 네 ALD 그렇게 잘한다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뿔따구가 한번 나섰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어스펙트 레이셔가 얼마나 큰 데까지 얘가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ALD를 했냐 하면 포러스한 알루미나에다가 ALD를 이제 시도한 거예요. 웨이퍼,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 처음 시작이 이 웨이퍼 갖고 하는데 현재 이제 12인치 웨이퍼를 써요. 12인치면 300mm야. 직경 30cm짜리. 그런데 내가 사용한 알루미나는 비표 면적이 1g에 250제곱미터예요. 따라서 내가 10g 갖고 실험을 했거든. 그럼 10g의 표면적은 2,500제곱미터야. 오케이? 따라서 웨이퍼가 제공하는 면적에 비해서 한 35,000배. 일단 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한 알루미나의 담체는 굉장히 포러스한데 그렇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넓은 건데 포의 입구 직경이 한 100옹스트롱밖에 안 돼. 100옹스트롱밖에 안 돼. 그리고 생긴 거는 실린더 모양으로 생겼어요. 길이는 한 6mm고 직경은 한 2mm 정도 돼. 따라서 포의 입구가 100옹스트롱이고 깊이가 직경이 그 실린더의 직경이 2mm라고 했으니까 1mm만큼만 포가 수직으로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어스펙트 레이셔가 10의 5승이에요. 10만. 10만 내지는 100만 막 이럴 거예요. 어스펙트 레이셔가. 왜냐하면 포가 일직선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막 꾸불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뚫려 있을 테니까. 굉장히 극심한 조건인 거죠. 이러한 조건에서도 ALD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궁금하잖아 이런 거.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신임 교수일 때. 이때는 내가 비싼 ALD 장치가 없어서 불쌍하게 유리 가지고 다 ALD 장치를 만들었어요. 지금 원리를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ALD 장치는 여러 사이클을 하려고 하면 그 사이클을 손으로 다 조절할 수가 없어서 다 오토메이션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치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이 이렇게 넓어지면 내가 굳이 여러 사이클을 할 필요도 없어. 한 사이클만 해도 흡착된 애들 때문에 무게가 바뀔 거예요. 샘플의 무게가. 그래서 두께 대신에 나는 무게를 모니터링 하려고 했던 거야. 따라서 ALD 장치를 굳이 고가인 금속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유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ALD 챔버예요. 여기에다가 알루미나 담체 10g을 넣고 다이에틸 징크 퍼스트 해프 리액션을 시킨 상태야. 다이에틸 징크 흡착시킨 상태고 이게 이제 수증기 흡착시킨 상태예요. 때깔이 벌써 다르죠.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 나의 궁금증은 이거야. 다이에틸 징크를 집어넣어서 한 사이클만 실험을 한 거예요. 다이에틸 징크 집어넣어서 이 담체에 쌀알갱이 요거 하나에 포 안쪽까지 다 징크 갖고 흡착을 시키려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 줘야 되냐 이거야.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다이에틸 징크 프리커서를 넣어줘야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더니 여기 보면 다이에틸 징크 익스포저 타임이에요. 실험도 많이도 했네. 그리고 해당 실험에 대해서 한 사이클만 한 거야. 그러니까 한 사이클도 아니지. 다이에틸 징크 흡착 실험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무게 변화예요. 이거 딱 보니까 익스포저 타임에 다이에틸 징크를 공급한 그 양, 익스포저 타임이 늘어나면 양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다이에틸 징크 공급 양이고 여기가 두께인 거나 마찬가지죠. 두께 대신에 매스를 관찰한 거니까 중과하다가 이렇게 세츄레이션 됐어요. 전형적인 셀프 리미팅 현상이 나타나네. 그죠? 훌륭하구나. 훌륭하네. 그러면 한 20분만 공급해도 안에까지 다 들어갔을 것처럼 보이죠? 그죠? 안에까지 다 들어갔을 것처럼 기대가 돼. 그래서 실제 분석을 해봤죠. 이게 그 쌀알갱이처럼 생긴 실린더 모양의 알루미늄 담체를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이제 SEM EDS라는 거 갖고 분석한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한가운데까지 쭉 징크 양을 봤더니 바깥쪽에 징크가 검출되고 쭉 징크가 검출되다가 이 중간쯤 와서부터는 더 이상 징크가 검출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20분 공급해가지고는 흡착이 한 여기까지밖에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 안에는 아직 흡착 안 됐다는 얘기예요. 흡착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여기 세츄레이션 됐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누스 앤 디퓨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디퓨전에는 누스 앤 디퓨전이라는 게 있는데 누스 앤 디퓨전이라는 건 일반적인 디퓨전은 어때요? 몰리큘들끼리 충돌을 하면서 디퓨전을 하는 거지. 근데 누스 앤 디퓨전은 이 포가 너무 이렇게 직경이 작으면 얘네들이 몰리큘끼리 충돌을 못하고 입자가 월하고만 충돌을 하면서 디퓨전 하는 거예요. 월하고만 충돌하면서. 그런 디퓨전이 일어나서 리미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내가 집어넣어준 프리커서가 충분히 많으면 흡착 자리가 다 채워져서 더 이상 흡착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셀프 리미팅하게 됐던 게 아니고 누스 앤 디퓨전, 이 디퓨전 되는 이게 느려가지고 누스 앤 디퓨전 속도가 느려가지고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을 늘려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사이클 했을 때 이게 뭐 공급 시간이 몇 분인지 20분 공급한 거 갖고 한 사이클, 20분 공급을 뭐 이게 몇 사이클, 5사이클. 그래서 10사이클까지 실험을 해봤고 원래는 어때야 돼요? 사이클 수가 늘어나면 이거 리니어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리니어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그리고 10사이클 했던,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10사이클 했던 샘플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하고 비슷하게 있다가 없어요. 있다가 없는데 여기 기울기가 더 이렇게 누워 있어.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 그 얘기는 뭐야? 사이클을 10사이클 반복하면서 점점 더 누스 앤 디퓨전 리미테이션이 걸려서 뒤에 하는 사이클일수록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다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그런 또 욕구가 막 느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공학에 보면 내가 강의 시간에 커버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레벤스피엘 책에 보면 슈링킹 코어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처음에는 그 확산에 관한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통째로 풀어가지고 완전히 수학적으로 풀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 그래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으로 슈링킹 코어 모델이라는 걸 써서 이제 푼 건데 이거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프리커서가 이게 이제 그 알루미나 담체, 포러스한 알루미나 담체의 단면인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흡착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앉아 있다면 이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는 충돌을 해도 앉을 수가 없지. 여기까지 와서 빈 자리를 만나야 앉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익스포저를 해주면 해줄수록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이 코어가 점점 작아지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코어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슈링킹 코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뭐 그 모델을 써갖고 하면 수식이 이렇게 돼. 공급하는 시간 t일 때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내가 r이라는 데까지 집어넣고 싶으면 시간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가 식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포러스한 담체가 실린더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고 이 이론식 가지고 이제 이게 이론식 갖고 그린 선이야. 이론식 갖고 그린 거고 이게 실제 실험 데이터고. 이론식에 의하면 대충 66분 정도 익스포저를 하면 포 안쪽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돼요. 실제 실험을 해봐도 내가 70분 집어넣고 실험을 하면 안에까지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론식하고 실험식하고 잘 맞죠. 요건 넘어갈게요. 조금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쉬운 얘기 합시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러분들이 들어서 학부 교육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쫓아올 수 있는,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내용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케미소옵션이에요. 케미소옵션. 케미소옵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펑셔널 그룹, 흡착 자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파란색 기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판의 표면에 흡착 자리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다고 합시다. 이게 흡착 자리 표현한 거야. 흡착 자리가 빼곡하게 있다면 여기에다가 ALD를 하면 이런 이쁜 방막이 만들어지겠죠. 이쁜 방막이.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 펑셔널 그룹들이. 그런데 어떤 서브스트레이트에 흡착 처리가 이렇게 꼴사납게 띄엄띄엄 있다고 합시다. 띄엄띄엄. 그럼 어때요? 흡착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니까 이런 데서는 방망이 못 자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분명히 방막이 아니고 파티클이 자라야 돼요. 파티클이. 그렇죠? 실제로 이런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펑셔널 그룹이 별로 없는 표면. 예? 그래서 그 표면으로 뭘 쓴 거냐 하면 카본 나노튜브를 쓴 거예요. 카본 나노튜브는 이와 같이 탄소들이 sp2 탄소들이 시그마 결합 하나, 파이 결합 하나를 하면서 하니컴 모양의 육각형 구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카본 나노튜브가 만약에 완벽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다가 아무리 다이에틸 징크를 공급해줘 봐야 흡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 예.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시간에 아로매틱 링에다가 반응시키는 것들 배웠죠? 그냥 벤젠에다가 다짜고짜 벤젠에다가 뭐 반응시키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거 무슨 촉매가 없으면 어떤 substitution 리액션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야? electrophilic aromatic substitution, 뭐 EAS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뭔가가 하여간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다이에틸 징크가 흡착을 할 때 만약에 여기 흡착을 한다면 얘네들의 인터랙션 하는 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거리가 이렇게 된대요. 이게 뭐 이론적인 계산을 할 때의 가정인데 LDA 가정을 했냐 GGA 가정을 했냐 그랬을 때 에너지예요. 이게 0.3 일렉트론 볼트 0.03. 그러니까 어떠한 가정을 하고 계산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어느 가정이든 하여간 이 에너지 값을 보면 뭐야? 이게 무슨 흡착? 물리 흡착이잖아. 아까 화학 흡착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수 일렉트론 볼트 된다고 했잖아. 수 일렉트론 볼트. 이거는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리 흡착밖에 못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대고 디립다 다이에틸 징크 갖고 흡착시키려고 해도 흡착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 흡착밖에 안 돼. 수분도 더 안 돼요. 수분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ALD가 안 돼야 되죠. 카본 나노튜브에다가 ALD 하면. 그런데 실제로 이제 ALD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댐을 TEM,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TEM을 찍기 위해서는 TEM 그리드라고 하는 커퍼 그리드, 이게 커퍼 그리드예요. 커퍼 그리드가 필요한데 그 커퍼 그리드를 가로질러서 나노튜브를 키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노튜브들이에요. 나노튜브를 키운 다음에 이 커퍼 그리드를 통째로 ALD 챔버에다가 넣고 ALD를 한 거야. 징크 옥사이드 ALD를. 그러면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 아무것도 증착되면 안 되죠.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건 아직 ALD 하기 전이구나. 예, 나노튜브들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뭐 나노튜브들이 있어요. 근데 ALD 하면 이와 같이 파티클들이 생겨요. 파티클들이. 그렇죠? 이 파티클들이 붙어 있잖아. 아까하고 다르죠? 증착 전하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야. 왜? 카본 나노튜브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렇죠.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카본 나노튜브가 굉장히 안정한 육각고리 모양이 아닌 뭐 오각고리 또는 칠각고리 이런 불안정한 고리도 섞여 있고 또는 거기에 카본 임퓨리티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디펙트나 임퓨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펙트나 임퓨리티 사이트가 흡착 자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티클이 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카본 나노튜브는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여기서 전자가 방출돼요. 뾰족해서 잘 방출돼. 그래서 이 전자를 잘 방출하는 그 필드 에미션 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카본 나노튜브를 필드 에미션, 일렉트론을 방출하는 필드 에미션 팁으로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일렉트론 방출에 의한 전류가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나빠져요.
근데 이 나빠지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임퓨리티나 디펙트들이 카본 나노튜브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취약한 포인트겠죠. 거기서부터 얘네들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ALD를 했을 때 그러한 임퓨리티나 디펙트 사이트들이 진크 옥사이드 파티클에 의해서 지금 프로텍션 되고 있잖아. ALD를 하면. 그래서 얘는 ALD 하지 않은 나노튜브의 필드 에미션 데이터고 얘는 ALD, 진크 옥사이드 ALD를 한 나노튜브의 필드 에미션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 둘 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 방출에 의한 커런트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느 게 더 오래 버티고 있어 그래도? 진크 옥사이드 ALD 한 게 오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역시 뭐를 간접적으로 서포트 해줘요? 진크 옥사이드 ALD가 파티클로 자라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디펙트나 임퓨리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친 김에 이왕 파티클이 자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왕 파티클을 키우는 거 좀 시원하게 주렁주렁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요. 네, 주렁주렁 키워보고 싶었어.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를 이제 뭐 이 키우는 공정을 내가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키우지 말고 이왕 키우는 거 화끈하게 이렇게 잔디밭처럼 확 키워가지고 여기에다가 ALD를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디펙트나 임퓨리티 사이드도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그 파티클들이 주렁주렁 자랄 테니까. 그래서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를 하여간 수직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ALD를 했어. 이게 ALD 한 사진인데 멀리서 본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마치 무슨 방막처럼 보이지. 확대해서 봅시다. 이게 요 위쪽을 본 거예요. 위쪽. 네. 어때요? 나노튜브에 무슨 열매가 맺히듯이 주렁주렁 파티클들이 맺혔죠. 이거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간에 본 거야. 중간에도 주렁주렁 달려있지. 아까 내가 이 슬라이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뭐 이런 거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있었잖아. 그게 이 사진이에요. 이거야. 그 다음에 요 밑에 쪽. 밑에 쪽도 마찬가지예요. 주렁주렁 달렸어. 왜 위, 중간, 아래가 다 주렁주렁 달려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죠? 컨포멀 그로스가 일어나야 돼. 다만 흡착 자리가 빼곡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방막이 아니고 파티클로 자랐을 뿐이지 ALD이기 때문에 위든 중간이든 아래든 다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 그로스가 일어나지만 ALD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파티클들을 이제 TEM으로 봤더니 사이즈가 다 똑같지가 않아. 이렇게 분포를 가져요. 사이즈가. 이건 왜 그럴까? 이거 맞히면 또 포인트를 줘야지. 여기 있는 파티클들 직경을 하나하나 다 잰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야. 그랬더니 146개의 파티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쟀어요. 그랬더니 다이아미터, 평균 다이아미터가 11.3나노미터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18%야. 그러니까 꽤 분포가 좀 아주 내려오지 않고 좀 퍼져 있잖아. 왜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러냐 이 말이야. 디펙트나 인피니트 사이즈의 크기가 달라가지고 흡착되는 크기가 달라지고. 뭐 좀 비슷한데. 또 다른 사람. 아까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얘기했었죠. 네,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얘기했었는데 그 인큐베이션 피리어드가 흡착 자리마다 다 다를 거예요. 흡착 자리마다. 어떠한 자리는 쉽게 지금 제대로 된 펑셔널 그룹이 있는 게 아니잖아. 디펙트나 임퓨리티 때문에 이제 흡착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흡착 자리는 초기 사이클부터 성장이 일어날 거고 어떤 흡착 자리는 계속 왔다가 나갔다 하는 얘네들 때문에 얘가 영향을 받아서 좀 바뀐 다음에 몇 사이클 지나서 이제 성장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렇죠? 흡착 자리마다 성장이 실제 시작되는 그 사이클의 넘버가 다를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어찌됐건
사이클 수 갖고 그로스 퍼 사이클을 보면 2.8 옹스트롱 퍼 사이클이 나와요. 근데 이게 딱 방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플랫한 방막에서 징크 옥사이드 방막을 만들면 내가 이거 몇 도에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200도였을 거예요. 그때 그로스 레이시 2 앵스트롱 퍼 사이클이거든. 아니구나. 1.4 앵스트롱 퍼 사이클이거든. 1.4 앵스트롱 퍼 사이클. 네, 맞아요. 1.4 앵스트롱. 그거에 딱 2배예요. 그거에. 왜? 왜냐하면 여기에 흡착자리 하나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스페리컬하게 성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스페리컬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반지름의 크기가 방막의 크기와 같은 거죠. 예, 스페리컬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 흡착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자라니까. 게다가 이걸 내가 몇 도에서 했나? 아마도 200도 맞을 거예요. 거다가 더 재밌는 거는 200도씨에서 ALD 하면 방막이 폴리크리스탈라인하게 돼요. 폴리크리스탈라인하게. 근데 얘는 파티클 하나가 그냥 싱글 크리스탈이에요. 왜? 흡착자리 하나에서 거기서 자랐거든. 방막에서 폴리크리스탈라인 한 거는 여기도 있고 얘네들이 다 자라다가 서로 만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레인이 다 크리스탈 플레인이 달라서 폴리크리스탈라인 하게 된 건데 얘네들은 흡착자리가 띄엄띄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자라고 여기서 하나 자란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파티클 하나하나는 다 싱글 크리스탈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6시까지만 할게. 아니구나. 6시 10분까지 할 수 있구나. 네. 이거 100분이잖아 원래. 네. 시간이 있네요. 네. 질문. 왜?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질문은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로스 퍼 사이클은 커지냐 이 말이야? 아닌데 그럼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을 정리해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토픽으로 갑시다. 그러면 이 ALD라는 방법이 뭐 징크 옥사이드, AL2O3 이런 것처럼 또는 뭐 루세늄 이런 식으로 무기물이나 금속만 증착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또 이 과학자들이 내버려 두겠어. 야 폴리머도 해보자. 이거 왜 폴리머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폴리머도 왜 안 했겠어요? 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스티브 조지라는 그 ALD 아주 열심히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콜로라도 대학에. 그분이 한 건데 A, B 프리커서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A 프리커서로 벤젠의 양쪽에 키톤과 CL이 붙어있는 이거를 아실 클로라이드라고 불러. 어찌됐건 하여간 양쪽에 COCL이 있는 이런 프리커서. 바이펑셔널 프리커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리커서로 벤젠의 아미노기가 양쪽에 붙어있는 이것도 바이펑셔널 프리커서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표면에 뭐 암모니아가 애초에 아미노기가 붙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가 반응을 해서 HCl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런 링키지, 아마이드 링키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면 얘는 아직 반응 안 했으니까 여기 펑셔널 그룹들은 여전히 살아있죠. 이 펑셔널 그룹에다가 얘를 또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도 아마이드 링키지가 만들어지고 여기 또 아미노기들이 나와 있지. 여기에다 또 이거 반응시키고 이렇게 바이펑셔널 그룹이 붙어 있는 이 바이펑셔널 프리커서를 쓰게 되면 마치 레고 블락 꼽아가듯이 폴리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폴리머 굉장히 유명한 폴리머예요. 이거는 그 케블라라고 하는 폴리머인데 이거를 ALD로 만든 거고 실제로 이런 아마이드 링키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IR 가지고 그 모니터링 한 건데 얘기할까 말까? 이거는 잠깐 얘기할게요. IR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이 세미나의 목적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거를
실제 현장과 연결시키는 거니까. IR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고 물리화학 시간에도 잠깐 얘기해 줬어요. IR은 바이브레이셔널 모드를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퍼스트 해프 리액션에서 일어나는 흡착을 IR로 모니터링한 거고, 요게 세컨드 해프 리액션에서 일어나는 흡착을 IR로 모니터링한 거예요. 뭘 봤는지 봅시다. NH 여기는 CO. 자, 초기에는 NH가 많이 있죠. NH 결합이. 예. 따라서 이 반응이 일어나면 일수록 NH 스트레칭에 의한 그 픽은 IR 픽은 작아져야 되고 CO 결합에 의한 픽은 점점점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퍼스트 해프 리액션을 위해서 A라는 프리커서, 이 프리커서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어때요? 예. NH 스트레칭 픽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CO, 키톤에서 나오는 대충 1750 근처에서 나오는 그 키톤 픽은 증가하고,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지? 이건 반대로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실제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걸 본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저런 고분자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유기물하고 무기물이 섞여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이브리드 폴리머도 했어요. 뭐냐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을 흡착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이올, 양쪽에 알코올이 붙어 있는 다이올을 반응시키면 여기 있는 OH가 이렇게 알루미늄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그 메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끝에 OH가 있으니까 이 표면에 또다시 얘가 붙고 또 다이올을 반응시키고 이게 생기면 또 일로 가고, 이거를 반복하면 알루미늄 O, CH2, CH2, O, 알루미늄 O, CH2, CH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메탈과 오게닉이 섞여 있는 이런 폴리머가 만들어지겠죠. 이걸 뭐 알로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하이브리드 폴리머를 어떤 파티클에다가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 폴리머가 이렇게 증착되어 있죠. 예.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몇 페이지? 31페이지. 어. 한 사이클이 일어났을 때 한 사이클 실험을 했을 때 익스포저 타임을 길게 했을 때와 점점점 짧게 했을 때 그거 비교한 거예요. 익스포저 타임이 길어질수록 CO 스트레칭은 늘어나고 NH 스트레칭은 작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 왜냐하면 얘는 줄어들고 이거는 늘어날 테니까. 그렇죠? 교수님 마지막에 알루콘 설명을 썼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아직 흡착되는 층이 다르니까 흡착되는 게 리니어하게 안 되나요? 혹시? 층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반응이 붙는 자리가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건 자리가 좀씩 바뀌어가면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균일하게 층이 안 쌓이는 거. 그것도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뭐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때문에 이게 단차 생기지 않느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그거 정말 서브 옹스트롱에서의 차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방막을 해보면, 나도 해봤어 사실은, 해보면 이렇게 이쁘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작은, 이거 엄청 작은 놈이잖아. 사진은 크지만 30나노밖에 안 돼. 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나노밖에 안 돼요. 엄청 작은 놈이지. 이런 작은 데서는 균일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넓은 기판 갖다 놓고 이거 하면 제대로 안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 방막의 두께가 막 들쭉날쭉해.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인데. 왜 그럴까? 이 바이펑셔널 프리커서의 이제 문제는 뭐에 있냐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OH가 이렇게 하늘 향해 두 팔 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던 메틸기하고 반응해갖고 메탄 내보내고 얘 O가 1로 붙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얘가 1로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가지는 더 이상 반응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들어놔도 공기 중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수분에.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예, 방막의 두께가 막 들쭉날쭉 하더라고. 자, 그 유무기물이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물질들만 선택해서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요? 일단 아까 이건 다분히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연구인데 보나마나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완벽한 ALD 프리커서는 내가 달랑 2개밖에 모르겠다고 했잖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게 AL2O3 만들 때 H2O 썼잖아요. 그거하고 제일 비슷한데 바이펑셔널인 거 중에 값싼 거 에틸렌 글리콜이에요. 부동액 만들 때 쓰는 거.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논문 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실험을 했겠어? 추측 한번 해봐요. 무슨 실험 했겠어? 사람들이. 다이에틸 징크 가지고 얘하고 또 반응치 갖고 진콘, 알루콘이 아니고 진콘 또 만들었어요. 뻔해 스토리는 항상. 네. 자, 요거는 짤막하게 한 5분만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최근에 한 연구인데 그래핀이 뭐 노벨상도 받고 한동안 뜨거웠죠. 근데 그래핀은 그 밴드 갭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컨덕팅에 반도체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켈코진이라는 게 할로겐 원소가 할로겐 족을 얘기하는 거죠. 켈코진은 그 설포가 있는 그 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켈코지나이드라는 거는 그 메탈하고 그 켈코진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물질들은 그래파이트처럼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층상 구조. 근데 그래핀이 그래파이트에서 한 층 떼낸 거잖아. 그것처럼 이런 켈코지나이드에서 한 층을 떼내면 얘는 반도체예요. 그래핀처럼 층상구조 물질이지만 밴드갭을 갖고 있는 반도체야. 그래서 또 한동안 한 2010년경부터 또 이게 또 뜨거웠어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저거 ALD로 만들어야 되겠다. 난 ALD 맨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잠깐 보여줄게요. 아토믹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MOS2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의 모노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은 말 그대로 원자층을 깔아가는 거니까 이런 거 하는데 최고로 좋은 방법이어야만 할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건 내가 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그냥 CVD로 만든 거예요. CVD로. MOS2 방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설포 가루 놓고 여기다가 몰리브데늄 트리옥사이드 파우더 이렇게 놓고 진공티 이따 뽑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증기압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기화가 돼서 승화가 돼서 일로 날아가. 여기를 뜨겁게 해줘. 그럼 여기에 이제 CV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MOS2 방막을 사람들이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ALD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넘어가고 그러던 나중에 나는 이제 따로 뒤에서 보여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논문을 낼 시점쯤 돼서 문헌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놈이 하나 ALD를 했더라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논문을 보니까 별로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이 몰리브데늄 펜타클로라이드라는 놈을 몰리브데늄 프리커서로 썼고 H2S를 프리커서는 정말 그지 같아. 이거 한번 쓰고 나면 챔버 다 말아먹어서 다 청소해야 돼. 이거 실제로 양산에서 쓸 수 없는 프리커서예요. 그 다음에 H2S는 톡식한 독가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말고 팬시한 케미스트리를 이제 제안한 거예요. 뭐냐 하면 몰리브데늄 헥사카보닐 이 녀석을 흡착을 시키고 그러면 몰리브데늄 헥사카보닐에서
카보닐 그룹이 이 리간드가 이제 CO라는 리간드가 6개 붙어 있는 녀석인데 CO가 몇 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CO가 여기 3개만 남았다. 그러면 몰리브데늄 트리카보닐이付着되어 있는 표면이 생기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 몰리브데늄 헥사카보닐이라는 놈은 CVD 프리커서로 이미 알려져 있는 놈이에요. 근데 나의 고민은 뭐였냐 하면 설퍼 프리커서가 마음에 일단 안 들었어. H2S가. 왜냐하면 그 독가스거든. 유독해. 회사 같으면 내가 그거 그냥 썼을 거예요. 근데 학교는 안전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괜히 그런 거 쓰다가 학생 이제 일 나면 안 되잖아.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래서 설퍼 프리커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고안해낸 게 요거예요.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 설퍼가 결합되어 있고 양쪽에 메틸 있는 거예요. 설퍼 결합, 양쪽에 메틸 이렇게. 얘는 요 가운데 설퍼 결합이 가운데 똑 잘리는 결합이 일어나요. 이런 그 결합이 깨지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반응 이후에 이제 요 메틸이 또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 메틸이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몰리브데늄 요 헥사카보닐에 의해서 촉매 작용, 이 몰리브데늄 헥사카보닐이 설포에 붙어 있는 메틸을 요거를 또 끊어주는 요 반응을 촉매 작용을 한다라는 게 열심히 문헌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프리커서로 쓰면 몰리브데늄에 얘가 가운데가 잘린 상태에서 그게 이제 CH3S죠. 걔가 붙었다가 S하고 CH3 사이가 똑 떨어지는 반응이 얘 때문에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실험을 실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몰리브데늄 익스포저 타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 익스포저 타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셀프 리미팅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온도에 대해서 실험을 해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ALD 윈도우가 나타나지. 그죠? 여기는 CVD가 일어나는 거고 ALD 윈도우는 한 100에서 120도 정도 좀 좁기는 하지만 ALD 윈도우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몰리브데늄 설파이드 이게 그 성장을 하고 나면 증착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아모포스예요. 아모포스인데 열 처리를 하면 기판이 여기야. 기판에 대해서 수평한 방향으로 결정화가 돼서 아까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가 층상 구조 물질이라고 했었죠. 그 층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 층을 줄여서 이제 한 층만 남기는 이제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는 반도체 쪽에서도 관심이 있지만 또 관심이 있는 쪽이 어디냐 하면 수소 생산이에요. 수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생산하는데 그때 촉매로 백금을 써요. 근데 백금은 비싸잖아. 그래서 백금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값싼 촉매가 뭐냐라고 할 때 요즘 주목받는 게 이거예요.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 물리화학 2시간에 볼케노 커브 배웠죠. 캐탈리시스 공부할 때. 이게 그 볼케노 커브예요. 볼케노 커브의 정점에 플래티늄이 있죠. 이것만은 못하지만 얘도 그 근처에 있어. 그래서 이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이왕 내가 몰리브데늄 다이설파이드를 ALD로 만들었으니 이 수소 발생 실험, 전기화학적으로 수소 발생하는 실험에 촉매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0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런트 덴시티인데 이 커런트 덴시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소 발생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수소 발생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인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하고 이니셜, 블랙이야. 처음 만들었을 때하고 여러 번 실험을 하고 났을 때하고 특성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많이 바뀌어요. 이때 기판이 골드였거든. 실리콘 위에 골드 증착하고 그 위에다가 이거 ALD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 사이에 어디전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저 어디전을 개선하려면 MOS가 층상구조 물질이니까 어찌됐건 아모포스 페이즈이긴 하지만 층상구조 물질이니까 같은 층상구조 물질인 그래파이트를 서브스트레이트로 쓰면 어디전이 훨씬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서브스트레이트를 카본 파이버 페이퍼 이게 그래파이트로 만든 거예요. 그걸로 바꿨어요. 이 카본 파이버 페이퍼의 단면인데 이게 막 카본 파이버들이 이렇게 막 매트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죠. 여기에다가 ALD를 한 거예요. 몰리브데늄하고 설퍼가 잘 안 보이네. 예, 고르게 들어가 있는 게 착한 마음으로 보면 보여요. 그리고 이건 셈으로 본 거고, 셈 EDS, TM EDS로 보면 이게 이제 파티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예. 파티클로 자랐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아. 카본 나노튜브에 흡착 자리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방막이 아니고 파티클로 자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파티클이 그냥 아모폴스가 아니고, 아까 골드 위에서는 아모폴스였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아모폴스가 아니고 크리스탈라인하고 아모폴스가 섞여 있는 믹스드 페이스예요. 그런 페이스로 자라고, 실험을 해봤더니 포러스한 서브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그 반응은 엄청 빨리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값이 아까보다 훨씬 크죠. 뿐만 아니라 1000사이클 하기 전이나 1000사이클 하기 전이나 후나 전후에 특성의 차이가 없죠. 예. 특성의 차이가 없지. 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뭐 목적하는 바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설명한 이 모든 거에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중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3학년은 앞으로 3학년, 4학년 두 4학기 동안에 교과 과정에 더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4학년은 나머지 2학기 얼마 안 남았지만 교과 과정에 좀 더 충실해 주길 바래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나 이런 생각들 많이 했겠지만 배워두면 나가서 다 쓰게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